여러분, 독자가 서점에서 책을 집어드는 0.3초의 찰나, 그 운명의 90% 이상은 오직 제목이 결정합니다. 아무리 밤새워 쓴 소중한 원고라도 제목 하나 잘못 지으면 그대로 파묻히죠. 반대로 이름 없는 무명 작가라도 제목 하나 기가 막히면 그날로 베스트셀러 1위 찍는 겁니다. 아니, 글쓰기도 힘든데 제목까지 어떻게 잘 지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막연한 생각을 강력한 카피로 바꿔줄 베스트셀러 제목의 세 가지 법칙을 공개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독자의 문제나 욕망을 제목에 담아라. 좋은 제목은 독자가 이거 내 얘기잖아 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독자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또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제목에 정확히 담아야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영어 공부법에 관한 책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목을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요? 영어 학습의 즐거움. 뭔가 평범하죠?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직장인이 퇴근 후 30분으로 영어 정복하는 법. 어때요? 훨씬 구체적이고 직장인이라는 타겟도 명확하고 퇴근 후 30분이라는 현실적인 시간도 제시되고 영어 정복이라는 욕망도 들어갔죠.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책은 돈의 속성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2020년에 초판이 나온 후 400쇄 이상을 찍었어요. 누적 120만 부 이상 판매된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이 제목이 왜 좋았을까요? 돈의 속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돈을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독자들의 욕망을 정확히 건드린 겁니다. 아, 돈에도 속성이 있구나. 그 속성만 알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욕망을 제목 세 글자로 확 잡아낸 것이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최사장 작가님의 책인데요. 이 책은 정말 대단한 게 출간 열흘 만에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그리고 10년간 꾸준히 판매되며 베스트셀러를 넘어 굳건한 스테디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리즈 합산 누적 판매 부수는 약 300만 부가 넘는다고 하죠. 이 제목에 무엇이 그렇게 강력했을까요? 지적 대화라는 이 네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 있잖아요.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대화하다가 정치, 경제, 역사, 철학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말이죠. 아, 나만 모르는 건가? 나만 대화에 끼지 못하는 건가? 하는 이런 불안감. 이 제목은 그 문제를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지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는 욕구, 무식해 보이기 싫다는 두려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건드린 것이죠. 게다가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표현도 정말 좋습니다. 깊게 파고들 필요 없어요. 넓고 얕게만 알아도 지적 대화가 가능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 이 두 책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독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 진짜로 고민하는 것을 제목에서 정확히 말해줬다는 겁니다. 돈의 속성, 이것은 돈을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담고 있고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것은 무식해 보이기 싫다, 지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제목을 지을 때는 이렇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책의 독자는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 독자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제목에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독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제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육아서를 쓴다면 좋은 엄마 되기보다는 아이를 혼내지 않고 키우는 법, 이게 더 와닿겠죠? 다이어트 책을 쓴다면 건강한 식습관보다는 운동 없이 10kg 빼는 법, 이게 더 눈에 띄겠죠. 핵심은 독자의 마음속 욕망과 고민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칙입니다. 숫자와 구체성을 제목에 담아라. 사람들은 애매한 것보다 구체적인 걸 좋아해요. 특히 숫자가 들어가면 신뢰감과 명확함이 확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인생을 바꾸는 습관들. 이 제목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부족하죠. 습관이 몇 개인지, 어떻게 바꾸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인생을 바꾸는 7가지 습관. 훨씬 명확해지죠? 아, 7가지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책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임홍택 작가님의 책인데요. 이 책은 90년생이라는 숫자를 제목에 넣어서 타겟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 제목의 힘이 뭘까요? 90년생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니까 독자들이 정확히 어떤 세대를 다루는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아, 1990년대생들의 특징을 다루는 책이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만약 이 책 제목이 신세대가 온다였다면 어땠을까요? 좀 막연하죠. 신세대가 몇 년생인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건지 조금 애매합니다. 하지만 90년생이라고 하니까 1990년부터 1999년생까지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죠. 이런 구체성이 독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에서 유명해진 개념을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1만 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니까 1만 시간만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구나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만약 제목이 많은 시간의 법칙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전혀 임팩트가 없죠. 많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 건지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1만 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3시간씩 연습하면 약 10년이 걸린다는 계산까지 대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는 독자들에게 실행 가능성을 크게 느끼게 해주죠. 세 번째 사례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입니다. 팀 페리스가 쓴 책인데요. 이 제목의 강력함은 4시간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루 8시간, 많게는 10시간을 일하잖아요. 그런데 4시간만 일한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해? 어떻게? 라는 호기심이 생기죠. 만약 제목이 나는 짧은 시간만 일한다 였다면 어땠을까요? 임팩트가 많이 약하죠. 짧은 시간이 3시간인지 6시간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4시간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니까 독자들이 와, 정말 하루 절반도 안 되는 시간만 일할 수 있는 건가? 라고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사례는 10배의 법칙입니다. 그랜트 카돈이 쓴 책인데요. 10배라는 숫자가 주는 힘이 엄청납니다. 이 제목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더 많이 행동해야 성공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10배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니까 그냥 조금 더 노력하는 게 아니라 10배를 더 해야 하는구나 라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 더 많은 행동의 법칙이었다면 너무 평범하고 뭉뚱그려서 기억에도 안 남겠죠. 하지만 10배라는 정확한 배수를 제시하니까 임팩트가 확 살아나는 겁니다. 추가로 숫자를 활용할 때 팁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간이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써보는 겁니다. 4시간, 1만 시간, 21일, 30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독자들이 이 정도 시간이면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나 연도를 활용해 보세요. 90년생, MZ세대, 2030년 이런 표현들 한번 써보세요. 타겟이 명확해지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이거 내 이야기네 라고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배수나 비율을 사용해 보세요. 10배, 2배, 50% 증가 이런 식으로 써보세요. 변화의 크기가 구체적으로 느껴지니까 신뢰감이 높아집니다. 일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목에 쓴 숫자는 반드시 책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시간만 일한다고 제목에 썼는데 책에서는 6시간 일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독자를 속이는 겁니다. 또 하나, 숫자가 너무 크거나 비현실적이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루 1분으로 20kg 감량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적절하고 현실적인 숫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정직하게 내용에 맞는 구체적인 숫자를 쓰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독자들이 제목을 보고 신뢰하고 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논리보다 감정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좋은 제목은 독자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작은 스토리를 상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기계발서를 쓴다고 해봅시다. 제목이 성공의 조건 이러면 딱딱하고 재미없죠? 이걸 좀 감성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빛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 어때요? 훨씬 따뜻하고 희망적이고 감동적이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제목만 봐도 위로받을 것 같은 그런 제목입니다. 실제 베스트셀러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입니다. 하완 작가님의 책인데요. 이 제목 정말 특이하지 않나요? 보통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목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열심히 사는 걸 간신히 피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죠.
이 제목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을까요?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살아야 해, 더 노력해야 해, 포기하지 마,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너무 지쳐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이 제목은 그런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괜찮아. 너무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 그냥 너답게 살아도 괜찮아.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제목만 봐도 하나의 스토리가 느껴지지 않나요? 열심히 살려고 애쓰다가 문득 멈춰서 생각해보니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라는 깨달음의 순간이 오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두 번째 사례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입니다. 유은정 작가님의 책인데요. 이 제목은 정말 직설적이면서도 감성적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인간관계에서 혼자 애쓰고, 혼자 배려하고, 혼자 잘해주다가 결국엔 상처받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제목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제 그만 상처받아도 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제목이 건강한 인간관계 만들기였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교과서적이고 차갑죠.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고 하면 독자들이 자기 경험을 떠올리면서 맞아. 나 항상 이랬어.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고 공감하게 됩니다. 이 제목 속에는 작은 이야기가 있어요. 열심히 잘해줬는데 상처받았던 과거의 나. 그리고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지금의 나. 이런 감정적인 여정이 제목 한 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입니다. 정여울 작가님의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은 정말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순간 있잖아요.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 이 제목은 그 감정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위로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죠. 제목만 봐도 그런 스토리가 느껴지지 않나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러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한 사람의 여정이 상상됩니다.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나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하고 궁금해지는 거죠. 이 세 가지 책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독자들의 진짜 감정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제목은 지친 마음에 대한 위로를 담고 있고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 제목은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공감과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이 제목은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희망이라는 감정을 담고 있죠. 이 제목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독자의 마음속 감정을 직접 말해주고 있죠. 추가로 감성적인 제목을 만드는 꿀팁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표현을 한번 써보세요. 뭐뭐 하지 마라. 어떻게 해도 괜찮아. 뭐뭐뭐 했다면. 이런 식으로요. 마치 친한 친구와 옆에서 조언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조나 반전을 활용해 보세요. 열심히 사는 것과 살 뻔했다의 반전처럼요. 익숙한 개념을 뒤집으면 독자들의 시선을 확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편적인 감정을 한번 담아보세요. 후회, 아쉬움, 위로, 공감, 희망,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특정 누군가만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내 이야기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단, 감성적인 제목을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주의 기운을 받는 법. 이런 제목은 솔직히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잖아요. 감성적이되 독자가 자기 삶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어야 합니다. 나도 저런 적 있어. 나도 저런 생각 해봤어.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성적인 제목을 쓸 때는 항상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이 제목이 독자의 어떤 감정을 건드리는가? 독자가 이 제목을 보고 자기 이야기라고 느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감성적 제목을 만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좋은 책 제목 만드는 세 가지 원칙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보너스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제목은 부제를 활용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제목으로 모든 걸 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부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목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부제는 해민 스님이 전하는 고요함의 힘
이렇게 구체성과 저자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거죠. 해민 스님의 이 책은 2012년에 출간돼서 밀리언셀러가 됐어요. 주 제목은 감성적이고 철학적인데 부제로 독자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보완해 준 것이죠. 이렇게 주제목과 부제를 조합하면 감성도 살리고 구체성도 챙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책들 중에서도 부제를 잘 활용한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도 제목을 만들 때 한 가지 법칙만 고민하지 마세요. 주제목으로는 감성을 담고 부제로 구체성을 더하거나 주제목으로 문제 욕망을 담고 부제로 숫자를 넣는 식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좋은 책 제목 만드는 세 가지 법칙 기억나시죠? 첫 번째, 독자의 문제나 욕망을 제목에 담아라. 두 번째, 숫자와 구체성을 제목에 담아라. 세 번째, 감성과 스토리를 제목에 담아라. 이 세 가지 법칙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책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이거다 하는 느낌이 오는 제목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원리는 비단 책의 제목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로그 제목, 이메일 제목, 유튜브 썸네일, 쇼츠나 스레드 또는 X에 쓰는 짧은 글에도 모두 적용 가능한 원리죠. 이 세 가지 원리만 잘 터득한다면 여러분의 글이 한층 더 경쟁력 있고 인기 있는 콘텐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알려드려도 여러분 직접 연습 안 하실 거잖아요. 다 압니다. 제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쉽게 연습하고 터득하실 수 있도록 워크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워크시트 다운받으셔서 반드시 꼭 직접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해봐야 나의 지식이 되고 그래야 터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책 쓰기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에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책 쓰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쌤 작가였습니다.